어떤 고민거릴까요? 사실 제가 오늘 나오게 된 이유는 무대에 오르고 또 노래를 하는 게 좀 많이 두려워서 찾아왔습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사실 고민 얘기만 살짝만 던지셨는데도 지금 벌써 약간 울컥하셨어요.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네. 근데 그게 어떡하지? 진짜 에일리 양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민거리인 거죠, 지금. 저도 깜짝 놀란 게 그 무대에서의 에일리 씨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가창력에 뭐 무대를 휘어잡고 그러시는데 그럼 이렇게 보여지는 에일리 씨가 무대 공포증이 있었다면 너무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무대를 하기 전에 어느 순간 이제 계속 몸이 아프더라고요. 노래를 하기 전이나 무대를 앞두고 있거나 속도 막 울렁거리고 머리 아프고 그래서 저 최근에는 이제 두통이 2주 동안 사라지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딱히 무슨 일이 힘들어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또 이제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예전이랑은 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뭐 응급실에 실려간다든가 그런 적도 혹시 있으세요? 언제였는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재작년인지 그 전해였는지 제가 데뷔하고 처음으로 방송 펑크를 냈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못 걷겠는 거예요. 아예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방송 촬영 펑크를 처음 냈었어요. 아파서. 실제로 그래서 몸에- 응급실까지 그때 갔었어. 근데 병원에서 뭐라고? 아무 문제 없대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제일 억울해요. 아픈데 병원 가면은 멀쩡하다 그래서 꾀병 부리는 것 같아 보여서 뭔지 알 것 그게 제일 억울해요. 그 세 분은 이런 경험은 없으세요? 네, 굉장히 긴장돼서 아니면 뭐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무대에 설 때 막 긴장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저기 아프거나 뭐.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런 쪽으로 좀 사실 이게 프로에 가깝잖아요. 이런 쪽에 이렇게 네. 어려워하는 쪽에 네, 프로다. 이런 쪽이랑 거의 방송계 프로라고. 저는 아니요, 그런 아니요.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 아니요. 그런 경우는 사실 좀 꽤 있죠, 연예인들은. 저는 이제 제가 무명 시절이 길었잖아요. 근데 그때 한참 단체 토크쇼가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그 방송 있는 주부터가 아니고 그 전주부터 막 그런 생각 드는 거야. 교통사고 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진짜로 방송 전날에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 아직도 기억나는 게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 있었어요. 있었는데 저걸 먹으면은 배탈이 나면은 내가 방송을 안 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이 기회가 너무 감사한데 마음속으로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못 보여준다는 그런 죄책감. 많지.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이제 남편은 이제 중환을 좀 수술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을 많이 봤을 때 막 선생님을 부른대요. 나 지금 다리가 너무 아프다. 나 지금 다리가 너무 아프다 선생님. 뭐 어떻게 약을 좀 놔달라. 사고로 다리가 없으신 분인데. 그거. 예.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 있지. 그럴 때 저희 신랑이 그러시군요. 아프십니까? 이제 그 고통이 그래서 너무나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아픈 거라는 거죠. 내가 아프다는데.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의사로서의 어떤 의료적인 치료보다는 그냥 그 고통을 같이 바라봐주고 손 잡아주고 하는 것밖에 자기가 할 수가 없었고 그게 가장 효과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에일리 씨가 아프신 거는 진짜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픈 거는 분명한데 위와 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얘기인 거지. 실제로 에일리 씨가 어디가 불편하고 힘든 상태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꾀병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나 이제 본인은 그럴 때 설 자리가 없죠. 그냥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 이유를 찾아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이유가 없는 건 없어요. 다 원인은 있는데요. 그래서 찾아볼 거예요. 원래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긴장되지 않으셨었죠? 처음에는 정말 너무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칭찬받는 것도 좋아하고 보여줄 게 최고잖아요. 맞아요. 2018
2018년도에 이제 회사를 나와서 혼자 홀로서기를 했는데. 홀로서기를 했는데 어머님이 또 이제 갑자기 또 편찮으시고 저한테 이제 정말 많은 기대감들이랑 또 이제 무게감이 저한테 좀 많이 쏠렸었던 것 같아요. 한순간에 가장이 네. 돼버렸네요. 원래도 그랬지만 더 약간 그 짐이 커진 느낌을 받아서 이제 부담을 받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 이 무대 망치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다음에 안 불러주시면 어떡하지? 아, 오늘 잘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부담감들이 생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좀 무대를 망칠 것 같은 두려움. 알지. 이유 하나는 이제 생각해낸 거예요. 소속사에서 나와서 1인 소속사를 만들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바꿔 말하면 경제적인 부담이에요. 경제적으로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아프신 부모님, 어머니도 또 돌봐야 되고 근데 내가 만약에 잘 못해서 일이 끊기면 어떡하나라는 경제적인 부담이 에일리 씨한테 어깨를 무겁게 하는 책임의 일부였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다른 이유도 찾아봅시다. 그러려면 에일리 씨가 무대에 딱 올라갔을 때 확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무대에 딱 올라갔어요. 처음에 이제 딱 인사를 하고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딱 보여요. 그러니까 눈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약간 그런 시선? 그렇게 느껴지세요? 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 다음에 에일리한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가끔은 진짜 그런 시선들을 보고 위축되는 날들도 있고 맞아. 그럼 위축이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말도 잘 못하고 그냥 네, 뭐 다음 곡은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여러분 이럴 네, 거를 네. 충분히 이렇게 좌중을 압도하고 기량을 잘 못 보여주는 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이게 우리 에일리 씨 같은 경우는 유독 외모에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어느 기준점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도. 특히 뭐 살 같은 경우도 너무 말랐다. 좀 찐 게 더 예쁘다. 그래서 찌면은 너무 쪘다. 빼라. 맞아. 찐점이 없어. 심지어 저는 지금 한 3, 4년째 같은 몸무게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얼굴이 조금이라도 더 부었다. 갸름해 보이거나 부었으면은 이제 부은 건데 살쪘다. 아니면 이제 그냥 붓기가 빠진 건데 뭐 감량, 뭐 다이어트 성공에 다이어트 3, 4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건가? 약간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신경 안 썼던 것들을 갑자기 확 저도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창피한 건가? 이게 부끄러운 건가? 이러면서 저도 점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뺐어요. 그때 얼마? 그때 한 달 만에 그렇게 10kg, 11kg를 빼서 한 달 만에? 어떻게 하셨죠? 그때 제가 단백질 100g 그리고 이제 야채 2컵, 과일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렌지 하나 아니면 사과 끼에? 하나 그게 한 끼였어요. 단백질 100g이면 어떻게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닭가슴살 한 덩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g은 너무 작은데. 너무 네. 작아. 그렇게 하루에 2끼만 먹었어요. 그렇게 두 끼 다 하면 몇 킬로칼로리인지 아세요? 500칼로리요. 저. 네. 500칼로리요. 저. 네. 500칼로리씩 먹으면서 운동하고 무대도 그때 제일 바쁠 때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완전 전성기였어가지고 아니 노래 부를 수 있는 힘은 있었어요? 그때 진짜 너무 없었어요. 힘이 없어서 성대결절이 온 거예요. 그 시절. 노래들이 또 그냥 웬만한 고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를 계속 악으로 쓰면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또 파워풀하다가 돼버리고 나는 그게 그렇게 부르는 게 또 습관화가 돼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목에 이제 무리가 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요, 생명과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초 대사량이 남자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600에서 1700칼로리 사이예요. 여성은 네, 한 1060kcal.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가만히 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눈을 깜빡 떴다 감았다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한다.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요. 지금 그거에 그러면 근데 그것보다도 못 미치게 반 정도. 그거는 생명 유지가 안 될 만큼 먹었네. 네. 근데 생명 유지를 하기 위해서 빼서 쓰지요. 빼서 쓰니까 이제 점점 줄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건 건강상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혹독한 다이어트를 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대중들의 시각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뭐 날씬하다, 뚱뚱하다, 굵은 목소리가 좋다, 이전 목소리가 좋다. 이런 것들이 다 대중들이 갖고 있는 개개인의 기준들인데 근데 이거를 다 받아버리면 굉장히 헷갈리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좀 그 몇 가지 좀 체크를 하고 간단한 검사를 좀 했어요. 그래서 만나 뵙기 전에 좀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 에일리의 문장 완성 검사 이걸 좀 봤는데 몇 가지는 제가 눈에 좀 띄었어요. 보니까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랬더니 무대에 서는 것,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시선, 오해가 생기는 것. 내가 어렸을 때는 참 밝았다. 관심도 많이 받고 싶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기분 신경 쓰지 않고 상처 주는 사람. 네. 행운이 나를 외면했을 때 내가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혹시 이런 경험은 없으세요? 뭐 예를 들어 바빠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으려고 타다다닥 가는데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싹 지나갔어. 근데 에일리가 너무 바빠서 인사를 못한 상태로 싹 지나갔는데 나는 한 말 안 하는데 에일리가 내가 인사 안 한 것 때문에 오은영 박사님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굳이 제 대기실을 해서 박사님 제가 아까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또 전화를 해요. 저 박사님 저 에일리인데요. 인사를 못 들어서 아까 우리 마주쳤어요. 뭐 하여튼 이런 비슷한 이런 걸 하세요? 예를 들어서 선배님도 아실 텐데 샵에 누가 왔다 하면은 무조건 가서 인사를 드려요. 쟤 왜 인사 안 해?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먼저 누가 있다, 누가 보인다 하면은 무조건 가서 인사를 드려요. 그래서 샵에 소문났어. 에일리는 샵 계속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나 진짜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왜냐면 내가 갈 때마다 맨날 돌아다니더라고. 그런지 몰랐어요. 후배여도 가서 먼저 인사를 해요? 네. 한국에서는 눈만 마주쳐도 90도로 인사해라. 이렇게.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냥 계속 90도로 인사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허리를 필 그게 아예 없었어요. 좀 그런 눈치로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오해받을까봐 욕먹을까봐 사람이 막 지나가는데 어떻게 인사를 안 할 수가 있니? 이거 싸가지 없는 거다. 보통 저렇게까지 생각하는 거는 크게 한번 뒤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오해받은 적이 있어요, 뭐? 제가 어느 순간부터 밖에 안 나가게 된 계기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데뷔 초창기 때 루머들이 가장 많을 때잖아요. 네, 오해도 가장 많이 쌓일 때. 맞아요. 그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친구들이 놀러 오면은 한국 클럽 놀러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저도 잘 안 가봤는데 1년에 한 번 클럽을 갔나? 뭐 이렇게 되게 자주 안 가는데 갈 때마다 마주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너 여기 또 왔냐? 완전 죽순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맨날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또 한 번은 집에서 새벽에 자고 있었는데 매니저 오빠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너 어디냐? 이러면서 자고 있었는데. 그래서 야, 너 자는 척하냐? 너 오빠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어디서 놀고 있어?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하면서 영상통화로 걸었어요. 저 집이에요. 자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야? 이러면서 방금 누가 너 클럽에서 봤다고 놀고 있다고 연락 왔다고 뭐야? 닮은 사람인가?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런 오해. 많지. 자꾸 나를 어디서 봤대. 또 뭐 이런 데에서 봤대. 뭐 이런 막 유후가 없어해서 봤대.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밖에 나가지 말자.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일 아니면 진짜 밖에를 안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Like me. 에일리 씨는 좋지 않은 평가나 약간 안 좋게 말하는 거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게 타인 민감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타인 민감성이 적절하게 높은 사람은 눈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싹 알아차리고 분위기 파악도 잘하고
굉장히 사회생활도 잘하고 다른 사람하고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가수가 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시선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타인 민감성이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분위기 파악 잘하고 아주 건강한 눈치를 갖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그 선을 확 넘어서서 이제는 눈치를 너무 많이 보게 되고 이 눈치를 보게 되면서 위축되고 약간 울적하고 긴장되어 있고 예민해져 있고 불안감도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때 가까운 사람이나 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하세요. 마음속의 이야기를. 저는 저에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정말 잘해요. 예를 들어서 팩트를 전달하는 건 그런 건 진짜 잘해요.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근데 그거에 대한 저의 생각이나 마음은 잘 얘기 안 해요. 아니 근데 사람이라는 게 내가 화났으면 화가 났다, 우울하면 우울하다, 슬프면 슬프다라는 감정을 얘기 안 하면 주변은 모르잖아요. 그럼 답답하지 않아요? 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좀 힘든 마음을 가까운 사람이든 믿을 만한 사람이든 내지는 뭐 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든 진지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신 적이 나는 왜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제가 한 번 이제 그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려고 갔었어요. 되게 간단한 테스트를 하고 난 후에 지금 굉장한 우울 증상과 또 불안 증상과 그리고 또 막 뭐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한 4-5가지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3번씩 오셔서 상담하시고 같이 그냥 이야기 나누면서 치료를 진행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그냥 저의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익숙하지도 않고 맞아. 그냥 가서 뭐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거 약간 좀 그런 게 좀 그래서 안 갔어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안 갔어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뭐 저도 가고 싶은데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에일리 씨는 쭉 성장하면서 누구한테 속마음을 얘기하셨어요? 어떤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도 얘기 못 하셨어요? 어머니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좀 힘드셨어요? 네. 어떤 점이 좀 힘드셨어요? 저희 엄마는 뭔가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본인의 생각이 되게 강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외적인 것들, 특히 저한테는 되게 엄격하시고 수적이었구나 좀. 굉장히 저한테는 엄청 보수적이셨어요. 어땠는데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일단 친구들을 잘 못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집 밖에 나가는 게 많이 나가서 노는 걸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잖아요. 숙제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몰래 엄마가 퇴근하기 전까지만 친구들이랑 놀고 퇴근하기 전에 호다다닥 집에 뛰어가가지고 안 나간 척 하고 그렇다고 뭐 좀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진짜 친구들이랑 놀고 싶었던 마음이었는데 좀 그런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노는 것 자체도 숨겨야 했고. 왜 그러셨을까, 어머님? 왜 못 만나게 하셨어요? 보통 그 나이 때는 친구들하고 놀라고 많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직도. 그
지금 어머님이 좀 아프셔서 예전에 좀 어머니 돌보느라고 또 좀 책임감도 강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어머니는 좀 괜찮으세요? 올해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 지나간 일이지만 에일리 씨의 그때 그 마음을 한번 잘 따라가 봐 보세요. 그때 마음이 어땠나 하는 거를 한번 살펴보는 거는 에일리 씨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회사를 차리고 이제 회사 일을 해야 제가 회사 책임도 지고 이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어가지고 크게 막 왔다 갔다를 자주 못했어요. 자주가 아니라 거의 못 갔죠. 계속. 그리고 또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더더욱 못 가고 그래서 어머니 미국에 계셨군요. 네, 미국에 계셨고 네, 네. 저는 한국에 있었고 I know something's gonna right, but I feel 어머님한테 꼭 듣고 싶었던 말이 혹시 있으세요? 내가 이 말은 꼭 듣고 싶었는데. I could be wrong. 잘했다. 잘했다. But I so could be right, 아마 어머니가 마음속으로는 and I feel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언제나 딸이 자랑스러우셨을 거예요. faster before. 근데 저도 저렇게 울고 나면 좀 한결 마음이 그래도 좀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The sky is pale, lighter before. 굉장히 많은 상황에 우리는 처해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살아도 나한테 오는 다양한 일들을 내가 못 막아요. 그러면 겪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왔어요. 마지막 결과가 생겼어요. 이 중간에 요만한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현재 에일리는 이 공간이 좀 비어 있어요. 건강한 상태면 이 안은 텅 비어 있으면 안 되고 나라는 사람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이 안에 꽉 찬 내가 있어야지 이 받아들인 자극이 투명 인간처럼 확 해서 마지막 결과를 그대로 나가지 않고 이 나를 통해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이 일어나서 내가 잘 처리하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형돈 씨가 차를 하나 샀어. 벌써 기분 좋. 캠핑카. 아이고. 형돈 씨가 캠핑카 산 이유는 쌍둥이들하고 또 아내하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다. 캠핑카 샀어요. 그래서 어디에 올렸어, SNS에. 아하. 누가 거기에 댓글을 달았어. 아하. 아이고 정영돈 돈 많이 벌었나 보지. 아이고 정영돈 돈 많이 벌었나 보지. 그 아이디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이 댓글에 형돈 씨 반응을 들어볼까요? 이게 지금 예전에 나와 지금의 제가 좀 다릅니다. 예전에 어땠습니까? 네, 예전에 그 한참 이제 힘들고 이제 에일리 양 같은 상황일 때는 아씨 캠핑카를 왜 샀지? 이거 왜 올렸지 내가? 지금은 부럽나 봐. 뭐 왜? 너 없어? 왜 넌 없는데? 아, 캠핑카 사고 싶다. 말하고 보니까 캠핑카 너무 사고 싶다. 네, 지금 반응의 예를 3가지 들려고 했거든요. 네. 1, 2, 3. 그중에 2가지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요? 자, 일단 어디에 속하나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뭐였지? 이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번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거 오해했네. 어떡해. 나 그런 거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2번은 내가 이거 사주는데 뭐 보태준 거 있어?
네. 3번도 있나? 3번 있습니다. 이게 결국 3번이 정답이에요. 나 1, 2번이었는데. 네. 1, 2번 맞았어. 근데 1, 2번이었는데. 3번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구나.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되겠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우리 쌍둥이들하고 캠핑을 가는 것도 소중하고 또 이 캠핑카 이왕 산 거니까 또 이렇게 가시고 싶어 하는 분은 빌려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SNS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방법이죠. 예. 네. 아니, 근데 이거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기가. 네. 그래서 저는 SNS를 안 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네. 말씀하신 방법은 거의 해탈의 경지 아니에요? 그 정도면은 그 거의 공중부양 수준이에요. 맞아요. 쉽지 않은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내가 중간 단계 나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내가 하는 거죠. 이들에 의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 때문에 SNS를 완전 안 해버린다든가 그것 때문에 바깥 생활을 완전히 안 하는 걸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들의 어떤 기준과 가치관을 그대로 투명 통과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도 사실 정확하게 보면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이들의 것인 거지. 이분은 지극히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람은 그렇게 말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렇게 느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어떤 사람은 싫어해요. 그러면 그 싫어하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에일리의 마음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입니까? 그 사람 그렇죠. 에일리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것이에요. 그 사람 것은 그 주인한테 돌려주세요. 에일리가 그 마음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은 주인인 그 사람한테 돌려주세요. 에일리가 그것을 떠안지 마세요. 에일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겁니다. 제가 그 이제 에일리의 심정을 너무 잘 아는 게 저 선생님 하신 말씀을 저도 제가 상담한 쌤한테 똑같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분리하는 게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 감정은 그 사람에게 줘라. 근데 내 감정과 그 사람의 감정을 분리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거기에 좀 연습도 필요하고 시간도 좀 필요하고. 그런데 이 얘기를 누군가 아무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 박사님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얘기 아마 에일리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감정을 분리하라는 얘기를. 아마 그거 굉장히 에일리한테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오 박사님의 매직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만약에 이제 에일리 왜 이렇게 뚱뚱해 가수가? 춤출 때 보면 뱃살이 막 출렁거려. 그 톤이 왜 이렇게 얇겠죠? 아니 그러니까 연기라고 미리 말을 해주시면 안 돼요. 자, 지금부터 연기 들어갑니다. 아니, 이거 말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쓰신 거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 그래서 뱃살이 출렁거려? 이러면 어떡하겠어. 열심히 추다 보니 흔들거리는 걸. 살아, 내 맞아요. 진짜 마른 사람들도 네. 그게 안 흔들리면 그때는 진짜 병원을 가봐야 돼요. 그렇지. 그래, 안 흔들리면 병원에 가봐야지. 할 수 없지 뭐. 어쩌겠어 내 살인데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뭐 어쩌겠어. 뭐 할 수 없지. 약간 그거 약간 그 톤 아니야. 약간 그거는 그 톤이 아니에요? 아닌 것 착한 톤이야, 같아. 사실. 뭐 어쩌겠어. 할 수 없지.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유, 뭐 어쩌겠어. 할 수 없지 뭐. 하네. 내가 아까 되게 못했구나. 뭐 어쩌겠어. 이거 아니구나. 그럼 저 톤으로 네. 내 친구처럼 예진아, 너 이제 다음 달이면 앨범 나오는데 너 좀 살 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그럼 춤추고 그러면은 막 뱃살 보고 이러면 막 기사 나오고 이럴 것 같은데 막 사람들 또 뭐 막 기사 쓰고 그럴 것 같아. 어쩌겠어. 뭐 지금 당장 한다고 내일 바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어렵다. 맞아요. 연습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한 거야.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렇지만 언제나
예진이는 지극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네, 내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남이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면 됩니다. 어쨌든 뭐 정말로 어려운 얘기 우리 에일리가 오늘 해주셨어요. 예. 원래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딥하게 잘 하지 않는 편이라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많았고 뭔가 들어왔을 때보다는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고민이라는 건 전혀 없어 아, 보이는데. 저 고민 많아요.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기를 당해요, 많이. 어머, 네. 사기를요? 네. 어머, 부러지실 것 같은데. 아, 허당이에요. 사기라고 종류가 많거든요. 네. 도대체 어떤 사기예요? 그쵸? 굉장히 네. 궁금한데요. 금전적인 것도 있고요. 뭐 진짜?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이 있었고. 한두 번 사기로는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 다들 이렇게 한 번씩 당해봐서. 제가 겪었던 일 중에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한번 뽑아봐 주세요. 크게 4번 당하셨구나. 네. 크게 네 번. 크게 4번 크게 당하셨구나. 4번인데. 네네네, 말씀. 첫 번째는 뭔데요?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 국제적으로 또 사기도. 국제 사기네요. 국제 사기는 여기 인터폴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시기가 언젠가요, 시기? 시기는 2005년 가을이에요. 한참 전이네요. 참 이제 한류막. 네. 네. 그때는 정말 겨울 연가가 일본에 연사마. 정말 잘 돼서 이제 한류 붐이 막 시작됐을 지우힘에. 네. 근데 제가 일본에서 그때 영화 촬영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요? 네. 긴자의 한 골목길에서 그 대형견들과 같이 대형견을 제가 끌고 다니면서 이제 막 화보 촬영을 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죠. 돌아와서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일본에서 지인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너 강아지 그 교배 분양 홈페이지에 모델이 돼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얘기가 돼 있었어요. 아니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법적 조치를 안 취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영화사를 통해서 거기다 얘기를 하니까 몰랐었다. 난다요. 그럼 뭐 박사님 하나 더 뽑아주세요. 네. 2번. 2번 이번. 뭡니까? 짝수 좋아하시네. 이제부터 금전적으로 조금 그래. 사귀면 이게 금전이 섞여야지.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2011년 정도인데 제가 직수입 자동차를 구매를 했었어요. 네, 직수입 자동차를 구매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딜러분을 만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구매하고 나서 운행을 하는데 뭐 2, 3일에 한 번씩 가다가 시동이 꺼져요. 위험하잖아. 아니, 새 차 아니었어요. 직수입을 해서 가지고 온 중고 차량이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아는 정비소에 가서 검사도 해보고 스캔도 해봤는데 북미 도난 차량 코드가 있어요. 차에. 도난 차. 네.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북미에서 일본으로 수출이 돼요. 왜냐면 그 괌이나 하와이 쪽으로 도난된 북미 차량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다시 한국으로 수출이 된 거예요. 일본 쪽이랑 많이 엮이네. 항상 거기를 지나오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슨 갱단이나 그럴 수 미국의 있죠. 어떤 맞아요. 네. 거기서 살인 사건이 연루된 그런 차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맞아요. 얘 과거가.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물건을 소지하고 있으면 또 저도 운이 안 좋아지고 막. 일종의 작물인데. 네, 그렇죠. 일종의,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한 600만 원, 700만 원 손해 본 것 같아요. 한 달도 못 하고. 아유, 아까워라. 그러네. 이런 일들 다들 당하고 살진 않나요, 조금씩은? 이거를요? 도난 차량을 타는 일은 많이 없죠. 그렇죠. 근데 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건 아니긴 하는데요. 이제 이런 사기, 네.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마음의 상처나 배신감에 의한 아주 마음의 힘듦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인과응보가 있을 거라고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항상 좀 삭혔던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삭히고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지내다 보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계속 했고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네. 되게 순수하셔. 네네. 수많은 사기를 당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을 네. 기본적으로 믿는 아주 선량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 태성 씨 같은 분은요, 이렇게 많이 당해도 절대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한테 사기 안 치는 네, 사람이란 저는 말이에요. 못해요. 네, 그리고 그냥 억울해도
책임을 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임감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면이 있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아니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기를 당하실까? 이건 분명히 사람을 믿고 경청하고 선량한 것 더하기 알파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 뭐가 있지?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또 당하십니다. 맞아요. 그렇죠. 사기를. 얘기 들어봅시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겪었던 일은 친한 부동산 중개인분이랑 이사를 가려고 집을 막 알아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집이 층고가 굉장히 높았어요. 6, 7m 되고 2층이었는데 복층인데 보통 복층은 허리 숙이고 다니고 좀 좁잖아요. 2층에도 화장실이 있고 방이 있고 그래서 그냥 저 여기 할래요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사를 가서 자는데 귀신이 자꾸 나와요. 그게 잠도 잘 못 자고 막 가위 눌리고. 네, 가위 눌리고 몸이 안 움직이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안 그러셨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제가 그런 걸 믿진 않아요. 믿진 않는데 궁금했어요. 전에 누가 살았었나? 뭐 이 집에 무슨 안 좋은 게 있나? 할아버지 말지. 네, 뭐 거기가 사람이 죽었던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좀 약간 근데 뭐 안 좋게? 안 좋게. 자살로 죽었던 집이라고. 600 날린 것보다 이게 더 무서운데 나는? 내가요 듣다 보니까 딱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저는 사기를 당해봤을까요? 안 당해봤을까요? 야 그거 사기를 네. 피할 수 있는 유명인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네. 저는 네. 정신과 선생님이시니까 이 사람의 심리를 읽어서 잘 걸러낸다. 잘 걸러낼 것 같아. 뭔가. 제가요 제 그 옛날 과거 일을 좀 얘기를 해보면요. 예. 그때가 명절 전날이에요. 예를 들면 추석 그러면 이제 뭐 목금토가 추석이면 수요일. 퇴근을 하고 오는데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오는데요. 운전해서 오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라이트를 계속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이렇게 쓰더니 저한테 오더라고요.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유 저기 생선 좋아하세요? 전형적인 옥동사기. 생선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예, 좋아하는데요. 걸려들었네. 좋아하는데요. 그랬더니 이 2박스를 못 팔았대요. 그러니까 백화점 납품하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중간에 백화점 문제가 다 생겼어요. 그러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못 팔았는데 내일부터 연휴인데 이걸 못 팔면 그대로 이제 버려야 된다. 근데 그 제가 2박스를 이만한 박스에 왜 2박스를 사갖고 집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가서 열어봤더니 네, 뭐가 들어있어요? 네, 그 맨 위에만 그렇게 나머지는 얼음인가? 뭐 얼음도 있고요. 그냥 거의 이렇게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남의 말을 경청을 하고 약간 공감 능력이 맞아요. 매우 좋은 사람들이 또 사기를 잘 당하기도 잠깐만, 해요. 본인 지금 변론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경청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아니 뭐 제 얘기보다는 우리 태성 씨한테 이 질문을 드리려고 제가 제 네. 얘기를 한 거예요. 좀 그런 면이 있으세요? 잘 들어보려고 그러고 그분의 입장을 생각해 보려고 그러고. 그래서 쇼호스트 분이 정말 열심히 막 하시면 너무 사고 싶어요. 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네. 하시는데 막 이렇게. 네. 저 이제 그 주식 얘기 좀 해봐요. 주식은 지금 반토막이 나서 그것도 뭐 4년째 묻어놓고 있어요. 혹시 뭐 누구한테 뭐 들은 얘기. 들었죠. 무조건. 그러니까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이거. 네. 다 전 저한테만 알려준 줄 알았는데. 고맙고 막 이런 말 막 드세요. 그런 얘기 들을 때 막 고맙네 막 이렇게. 날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어떻게 나한테만 이렇게 알려주지?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제 20대 배우 생활에서 가장 큰 시련이었던 것 같아요. 계약을 잘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계약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때 같이 일했던 대표님들 그런 분들이 제 이름으로 뭐 팬미팅을 계약하고 뭘 계약을 하고 그냥 도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회사 돈을 횡령을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 제가 제 이름으로 계약이 됐던 프로젝트나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 떠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뭐 소송도 많이 했었고 숙소에 딱지가 다 붙어서 그냥 쫓겨났어요. 그냥 쫓겨나서 그럼 어디서 주무셨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찜질방
지금 없어졌어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네. 강남 온천이라는 찜질방 지금 없어졌는데 거기 뭐 자꾸 없어지고 도난당하고 그러네요. 저는 그게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좋은 온천 자리인데 거기 만 원. 있으셨군요. 네, 거기 10,000원 내면 하루 자니까 30만 원이면 한 달 자잖아요. 다른 월수보다 훨씬 싸고. 아니 그럼 그 떠하는 빚은 어떻게 되셨어요? 촬영했던 드라마 출연료까지도 못 받았었어요. 거의 반 정도 못 받은 것 같아요. 아, 열심히 일하고 돈도 못 받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20대를 그냥 노페이로 다 일한 거네요. 저의 20대 연예계 생활은 다 그랬어요. 한 번 결혼의 연습 회사가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제가 리스크를 갖고 있는 배우다 보니까 어떤 계약에 묶여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다음 회사도 섣불리 계약을 안 하려고 그러고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도 다른 부수적인 장치들이 자꾸 붙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딱히 이태성 씨가 실수한 건 없거든요. 본인 때문에 아, 뭐 그렇죠. 손해보는 네, 건 없는데 맞아요. 그런데 자꾸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의심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아무래도 경계를 되게 많이 하게 되었었어요. 제가 30대에 와서는 이제는 한승이도 점점 크고 있고 내 판단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20대 때 가졌던 혈기 막 이런 자신감으로만 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너무 제 스스로가 갇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금 제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 거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거보다 왜 소소한 사기들 네네. 있으시잖아요. 그런 걸 당하고 나면 굉장히 몰두해서 그 과정을 추적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끊임없이 블로그나 네, 지식인에 찾아보고, 들어가서 끊임없이 서치를 속으로 하시는 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표현을 못하고 해봤자 네가 못나고 네가 바보같이 그런 거지. 이런 얘기 저한테 돌아올 게 뻔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스스로 다음에는 이런 일 없게끔 해야지 다짐하면서 또 그렇게 되나 봐요. 어떻게 표현하면 자기 가치관, 자기 신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이게 굉장히 분명하신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기준이나 고집이 가치관. 있어요, 제가. 네. 누가 뭐라 그래도 뭐 나는 뭐 이래 네. 뭐 약간 안 이러니까 들어요. 그럼 이제 이런 과정에서 누가 납치에다가 도장 찍으란 거 아니니까 태성 씨가 내가 한 건데 너무 내가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아픈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결국 내가 결정한 거고 맞아요. 그래 뭐 스스로 위로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누가 뭐래도 뭐 그래 뭐 이렇게 한다든가 네. 아니면 누가 그거 너 당한 거야 이래도 아니야 맞아요. 나는 그 상황에선 이게 옳다고 생각했어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 여기 점집이 아니고 저 공감이 돼서 제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세요. 끝나고 본체 상담은 네. 저희끼리 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가며 굴하지 않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는 가치관과 신념이 될 거고 이게 약간 길을 약간 삐딱하게 타거나 약간 옆길로 가면 고집스럽고 맞아요. 자기 당위성과 이 과정에서의 뭐 그래 이렇게 되지 않으면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고 몰두해서 이 자기 당위성을 찾을 수 있는 과정을 끊임없이 몰입을 하는 거죠. 그래 이럴 수밖에 없었고 그러네 뭐 이렇게 해서 네. 그래 뭐 어쩔 수 없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매듭이 안 젖으시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걸 좀 다른 각도로 보면은요. 예를 들어 누가 이제 친구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야 태성아. 걔 A라는 애 너가 몰라서 그러지. 너 앞에선 계속 돈이 없다고 그래서 너한테 50만 원, 100만 원씩 꿔가지. 그리고 안 갚지. 응. 근데 걔 너 모르는 데서는 해외 여행도 다니고 걔 맨날 여행 다녀. 그런 사람들이 있어. 진짜 많아요. 너무 많아. 너 그리고 걔 얼마 전에 그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걔 어떤 여자랑 밥 먹는 거 내가 봤다? 너 돈 갚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순간에 상처가 돼요. 어떻게 그러지? 물론 한꺼번에 갚으라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그래도 기본 성의는 보여야지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너무나 정상적이고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마저 약간 부정하는 면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기분이 확 나쁘면서 그래? 이래야 되는데 금방 아닌 것처럼 생각해. 왜냐하면 본인이 그 친구를 믿었던 그 본인의 판단이 판단이 틀린 게 틀렸다는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에서는 어떻게 이제 스스로 위로하냐면 걔도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저 지금 그 생각 들으면서 계속 이유를 만드는구나. 걔도 무슨 사정이 사정이 있을 있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판단이 오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것이 더 상처가 되니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어떨 땐 고집을 부리는 거죠. 맞아요. 재밌잖아요.
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뭐 괜찮죠. 제가 겪었던 안 좋은 일들 이거를 고민을 할수록 제가 힘들어진다라는 걸 아니까 네네. 그냥 빨리 떨궈버리려고 합리화되는 생각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면이 단단해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들이 있거든요. 네.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걸 조금 편안하게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걸 느낀다고 해서 태성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좀 분명하면 약간 더 균형 있게 조율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태성 씨가 이러이러한 면을 갖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와중에 제가 갑자기 문득 이제 네. 한승이가 아빠는 너무 문제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우리 아빠는 조금 더 괜찮아라고 많이 말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적이 있으셨는지. 그 반대 같아요. 한승이하고는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보내는 시간이 많고 또 또래에 비해서 너무 철이 빨리 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 번은 어릴 때 이제 마트에 장난감 파는 데를 갔었는데 장난감을 고르다가 가격표를 보고 다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 사고 싶으면 사. 그러니까 아, 이거 비싸니까 좀 더 싼 거 산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얘가 벌써 철 들었네. 아빠가 맨날 피곤하게 촬영하고 힘들게 돈 번다고 얘가 철 들어가지고 비싼 거 안 살려고 그러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그냥 제 친구들한테 한 적이 있었어요. 마트 갔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이. 야, 애는 마트에서 누워야지 애야. 사달라고. 거기서 아빠 이거 갖고 싶다고 그래서 야 이거는 너 집에 있으니까 많으니까 사면 안 돼 이렇게 거기서 실갱을 해야지 안 산다고 포기하는 게 애가 아니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때 저한테 되게 충격이 있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아이는 아이다워야 되는데 너무 빨리 철들게 환경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제가 했었어요. 태성 씨는 어떠세요? 태성 씨는 어릴 때 이제 쭉 자라면서 네. 부모님께 뭐 때를 부린다든가 뭐 저도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적이 별로 네. 없으세요? 네, 저도 안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어릴 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었어요. 조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면서 그리고 제가 야구 선수였거든요. 운동 선수로 고등학교 때까지 하면서 항상 어머니 아버지는 저 운동 선수인 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고생하시고 뭐 그런 모습을 윤혜 씨로부터 봤기 때문에 뭐 사달라 그러고 졸르고 이런 것들을 못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태성 씨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부모님의 감사함, 나를 키워주는 거에 대한 굉장히 그 은혜에 대한 고마움. 고마움은 고마움인 거고요. 네. 장난감이 사고 싶은 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은 그 마음을 가진 채로 장난감 안 사주면 좀 사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맞아요.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그리고 그 나이 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펼쳐놓도록 둬야 돼요. 펼쳐놓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공감 능력이 좋은 자녀일수록 부모가 고생하는 걸 알아서 네. 내 스스로가 너무 어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일찍. 아이인데 어른처럼 맞아요.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를 더 위로하고 네. 어떨 땐 부모를 보살피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태성 씨도 어릴 때 그렇게 커서 네. 어쩌면 화나거나 어떤 분노하고 막 적기심이 느껴지고 하는 감정들을 그냥 편안하게 툭 펼쳐놓는 것이 안 돼요. 굉장히 경험이 없는 네.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맞아요. 선생님 말씀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받았던 학원 스포츠의 교육은 인내였어요. 아파도 참아야 되고 내가 팔꿈치가 아프고 공 던져서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막 진짜 힘줄이 터질 것처럼 많이 달려서 힘들어도 말하면 안 돼요. 운동선수니까. 그리고 말하고 힘든 걸 내색하고 그러면 너는 시합을 못 나가고 그러므로 진로가 안 좋아지고 앞길이 막히고 결국은 그때 학원 스포츠가 주입했던 거는 오기, 인내, 깡 이런 걸로 한 스포츠 선수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저는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격이 형성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우리 윤지 씨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요. 언어도 발달하고 인지도 발달하고 대근육, 소근육 발달, 정서의 발달, 사회성 발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또 배워야 되는 중요한 발달 영역이요. 도덕 발달이에요. 도덕 발달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언제나 딱 충돌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럴 때 네네. 이것을 잘 아우르고 이렇게 가는 기준과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발달하는 것을 도덕 발달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아빠가 사기를 당했는데 한승희 입장에서는 윤지 씨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한승희 입장에서 되게 속상할 것 같은데 맞아요. 감히 우리 아빠한테 누가 또 사기를 쳤어? 우리 아빠 되게 속상하겠다 이랬는데 뭐? 아빠 괜찮아. 그쪽은 아빠는 다 소화할 수 있어. 야, 아빠가 보시한 거야. 그 사람이 그걸로 잘 살면 된 거야. 이러면 아이가,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판단 기준을 가져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를 어리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에요. 진짜 헷갈렸어요. 네. 아빠가 이 상황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을 표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옳고 잘못하면 그래서 잘못됐다. 분명하게 말해요. 야, 진짜 내가 분노같이 솟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네. 아빠 괜찮아요? 그럼 안 괜찮지. 내가 잠이 안 온다. 야. 돈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걸 해줘야 아이가 네. 잘못된 거고 이럴 땐 판단이 이렇구나 되니까. 판단이 되는데 아빠가 아빠는 괜찮아. 내가 딱 지금 한승이 마음이었어요. 근데 한승이가 네. 진짜 저 어렸을 때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엄마 아빠는 화를 안 내지? 네, 네. 이거는 부당한 일인데?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네. 나는 누구를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럼 나는 좀 잘못된 건가? 나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들을 상황에 맞게 가르쳐 주는 건 필요하다는 거죠. 저랑 예전에 한번 방송 한번 하신 네. 적 있으시죠? 네. 예. 그때 결혼도 했고 애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엄청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남자 배우들이 조금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내가 군대에 공백이 2년이 있더라도 갔다 왔을 때 얼마든지 복귀할 수 있고 정말 떠서 군대 가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이랑은 많이 네. 바뀌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한 20대 배우 중에 한 명이었고 지금은 뭐 10몇 년이 지난 얘기지만 한류 스타라는 타이틀도 받아서 아시아에서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26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나이가. 한승희가 이제 2-3살 때 제가 군대를 갔으니까 네. 네. 그때 어떻게 육아하셨어요? 군대에 있을 때는 뭐 그때 월급이 11만 원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월급이요? 네. 그리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대출도 받고 여기저기 사람들한테도 많이 빌리고 뭐 그랬었죠. 네. 그 2년이라는 시간이 내가 아이를 잘 기를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런 걱정이 정말 컸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나도 어리고 나도 준비가 덜 돼 있고 나도 아직 미성숙한 그냥 20대 청년일 뿐인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 또 다른 큰 어떤 세상을 만난 느낌? 네. 근데 그게 뭐 꼭 연예인 분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다 집을 사는 것도 어렵고 또 월급이 많지 않으니까 맞벌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결혼을 해서 살림을 유지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지는 면접 볼 때 그런다잖아요. 네, 여성분들한테. 네. 너 결혼할 거야? 네. 결혼하면 언제 출산할 거야? 네, 막 이런 근데 얘기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예전에 나의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을까? 네, 나의 맞아요.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태성 씨 같은 경우는 그걸 더 10년 전에 네. 그런 고민이 있으셨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그때는 얼마나 그 나이에 이게 그러니까. 큰 고민이고 갈등이었을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태성 씨가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래도 좀 다시 수습하고 좀 스스로 회복하면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승이죠, 그래도. 네. 저를 보면서 잘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아빠 이름 뭐 인터넷에 쳐보고 아빠가 옛날에 찍었던 영화 보면서 이때는 어디서 뭘 어떻게 찍었냐 이렇게 액션 영화 이건 진짜 때리는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아빠 멋있어 해요?
글쎄요. 그런 거 물어본 적이 없네요. 아이고. 너 아빠 멋있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친구들한테는 엄청 자랑할걸요. 네, 아마 우리 그럴 아빠 거예요. 엄청 네, 멋있다고. 네. 제가 드라마 촬영을 할 때 본가에 이제 한생이를 보러 갔었는데 촬영 시간이 바뀐 거예요. 콜타임이 갑자기 바뀌어서 가서 한두 시간 있다가 바로 그냥 밥만 먹고 다시 와서 촬영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한생이는 와서 이제 아빠 오면 놀려고 이제 뭐 놀 거 준비해 놓고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 네, 게임, 그러니까. 네, 이거 하고 뭐 이거 게임 하고 이거 팽이치기 하고 뭐 다 생각을 해놨나 봐요. 근데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속상했겠다. 네, 저는 뭐 설명을 해줬죠. 할머니 달래주고 뭐 했는데 이제 밖에 나와서 저는 차 타고 출발하는데 운전을 하는데 그 룸미러 있잖아요. 여기 룸미러. 룸미러 밖에서 계속 손 흔들고 보이잖아요. 저 운전하면서 점점 멀어지는데 계속 아빠 제가 아빠 제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점점 작아지고 코너를 돌아서 시야에 안 보일 때까지 누구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놀이터에서 아빠 안녕 막 그랬던 게 느껴지니까 이렇게 하면서 촬영장을 가는데 모습을 제가 느끼면서 내가 한생이와의 시간, 한생이와의 인생 그리고 이 과정을 내 일을 안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고민을 하면서 눈물이 막 나면서 운전하면서 서울로 왔던 기억이 있어요. 네. 아빠 마음이 오죽하셨겠습니까? 제가 들으면서 눈물이 나는데. 어떤 아빠가 되고 싶으세요? 저요. 네. 저는 늘 지금 저희 아버지하고도 친구 같은 아빠거든요. 저도 한생이하고도 어떻게 보면 젊은 아빠니까 친구 같은 아빠이고 싶어요. 한생이가 더 몸도 성장하고 이제 정말 혈기왕성한 20대가 돼도 저도 아직 젊고 건강할 나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진짜 맞아요. 다 키워놔도 여전히 젊습니다. 그러네.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함께 할 수 있는 게 앞으로 인생을 같이 겪어가면서 같이 여행도 가고 스포츠도 하고 부럽네 진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많다라는 게 네.